오늘 최순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얼굴이 좀 말랐다, 수척해졌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뭐 국내에 들어왔을 때보다 확실히 야윈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 상당히 안정됐다. 안정됐다? 나름대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어 체계가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 변호인들하고 교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논리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유가 좀 있게 느껴져 보였던 게 뭐냐면 방청석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예. 그전 같으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느낌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 이렇게 안정을 찾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정도는 비교적 빠른 편인가요? 아니 이제 사실은요.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걸 전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건지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심정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적게 받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방어 기제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거고요. 다만 오늘 공판 준비기일인데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사실 지금 변호사들, 저희 같은 변호사들 전부 다 방송에서 아마 오늘 안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방청권 추첨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한 2.6대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그 예상을 깨고 나온 거거든요. 그 나왔다는 의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방어책이 갖춰졌다는 게 나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사복을 안 입고 수의를 입었다는 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상을 깨고 법정에 출두도 하고 거기다 수위도 있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오늘 눈빛을 봤는데 그 처음에 그 한국으로 막 입국하자마자 검찰 들어갈 때 눈빛은 엄청나게 막 흔들리잖아요. 기자들 막 몰아닥치고. 근데 오늘은 굉장히 눈빛이 차분하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공황장애 때문에 청문회 못 나간다 그랬죠? 오늘은 공황장애 어떻게 좀 괜찮았던 모양이죠? 아니 보니까요 공황장애는 확실히 아니라는 게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안정범 수석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약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 공황장애 관련한 약까지 구입을 했는데 정작 그 최순실 씨는 이 구입을 안 했단 말이죠. 야 저렇게 약을 늘 상시적으로 먹던 사람이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잘 견뎌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황장애는 확실히 없어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차분하다, 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실히 찾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저는 추정을 해봤는데 이미 바닥은 쳤다. 예, 이제부터는 올라갈 길만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모든 용의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요? 예, 자기 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아 그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진짜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누명 썼다. 네. 그런 사람도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시종일관 다르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차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건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완전히 난 혐의가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내가 이 법정까지 네. 왔다라고 하는 그럼 사람들은 상당히-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아까 말했지만 눈빛이 그전에는 눈빛이 좀 흔들렸는데 오늘은 차분하게 안정돼 있고 근데 확실하게 오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어저께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게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 이유로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전에 자기가 검찰에 처음 출두할 때 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자기가 받겠다고 정반대 아닙니까? 박 대통령도 자기 기자회견에서는 뭔가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는데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게 똑같은 그래서 이 양쪽 변호인들 간에 난 충분히 교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최순실 씨가 전면 부인한 거는 본인이 법률 미꾸라지처럼 거기서 사법처리에서 최소한 벗어나거나 최소화하려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혐의를 그 연계고리를 끊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의도까지 가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데 뭐 오늘 뭐 최순실이 했던 얘기 중에 본인은 그냥 조언만 했다. 근데 그게 반영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였다는 식으로 발언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면 공모관계는 아니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그걸 끊는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묘하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묘하게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변호인들끼리는 외부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틀을 좀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입장이 상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것도 역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것뿐입니다. 그걸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우리 셋이 공모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를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내가 한 게 잘못됐다면 처벌받겠다. 그 부분은 다 인정한다. 내 수첩의 내용 다 인정한다는 거고 이 지금 명령이 부당한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핸드폰 뺏겼잖아요. 핸드폰 안에 얘기한 게 다 나오니까 이 내부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결고리와 상관없이 본인은 대통령한테 받고 나는 또 예를 들어서 최순실한테 명령 받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 연결고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지금 피고인들이 다 사실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거죠. 최순실 씨는 부인하는 거고. 이게요 다른 듯 보이지만요 또 깊숙이 들어가면 맥락은 같아요.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난 잘못 없다.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 중소기업도 잘 살려주라는 좋은 취지에서 얘기했지 안종범 수석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게 없다. 결국은요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둘 다 죄가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듯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두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대응 기조가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에 딱 검찰에 들어갈 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들어가서는 모르쇠를 일관했죠. 오늘도 아주 극히 11개 중에서 3개 혐의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 아주 객관적으로 자료가 정확하게 나온 것, 그거만 인정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가 답변서 다 내용 봤지만 전면 부인입니다. 이 예. 내용이. 그런데 그러면 3차에 걸친 대국민 사과는 왜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상황을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 지금 이종호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 관한 몇 가지 좀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짚어야 될지 박상현 앵커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 답변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좌제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는데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연좌제는 바로 친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연좌제에 반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정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야권에서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친족이 될 수 없다면서 연좌제 금지 조항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란 속에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문건 공개를 제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자, 답변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상현 앵커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하나씩 지금 뭐 연좌제뿐만이 아니라 키친 캐비닛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연좌제라는 단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저도 아침에 찾아봤어요. 한번 네. 연좌제가 도대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는 친인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예. 지금 뭐 이게 나오니까 뭐 13조 3항 헌법 예. 그거에 의해서 친족 관계만이 적용되는 연좌제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법률 용어에서는 광의의 뜻으로 해석도 해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예. 특정 범죄인하고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 꼭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범죄인이 지은 죄를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연계해서 같이 보는 불이익 처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광의의 뜻으로 해석이 좀 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뭐 하다 보니까 헌법 그 해석으로 해가지고 친척 관계 아닌데 왜 연좌제란 말을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쪽 법률단에서 잘못 그 표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의의 의미로 보면 연좌제가 다른 사람의 범행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 그걸 연좌제라고 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데 헌법상 개념의 연좌제는 친족간이에요. 그건 명쾌합니다. 헌법상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추미애 대표도 아니 그럼 둘이 친척이라는 소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게 연좌제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제 저희 법률가들이 예상을 하는 건 이거는 변호인단이 생각해내서 고안해낸 단어라기보단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야, 이거는 내가 하면 이건 연좌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좀 꼭 좀 써달라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 이건 일관됩니다. 1%라는 부분도 그렇고 국정 그 개입 1%에 따르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잘못은 최순실이 했지 나는 안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장 그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어인 연좌제라는 단어를 선택한 게 아닌가. 박 대통령 법률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 후미에 나오는 그거예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이 용어를 썼을까? 그러니까 요즘은 안 쓰는 그러니까 용어란 말이죠. 안 쓰죠. 그런데 사실은 5060 세대들은 아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좌파가 한 명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납북자가 있어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단어를 여러 차례 걸쳐서 언급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다 쓴 이유는 역시 좀 이렇게 연로한 세대들은 이거 들으면 그렇지, 그거 나쁜 거지. 제 생각엔요. 예, 이런 그 것들을 조금 좀 의미심장하게 들으려면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연좌제라는 말을 썼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어떻든 뭐 연좌제가 뭐 저 협의에 우리가 친족의 의미로 쓰였든 또 광의의 무슨 특정한 범죄 관계와 이런 거로 쓰였든 간에 굳이 이렇게 해서 연좌제를 한 거는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연좌제 이렇게 같이 쓰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최순실 씨가 하여튼 나쁜 사람이다. 최순실 죄는 그걸 나쁜 사람으로 딱 몰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서 딱 단절시켜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탄핵 사유가 거기에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대통령의 입장은 딱 세 가지인데 무조건 아니다. 그다음 또 몰랐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사실이 입법이 있더라도 대통령직을 파면할 중대 입법이 아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연좌제 얘기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 키친 캐비닛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치킨 캐비닛이 아닙니다. 키친 캐비닛입니다. 아, 네티즌들은 치킨 요새 캐비닛이라고 조류독감이 그러고. 많아서 치킨 캐비닛 그게 아니고 키친 캐비닛인데 이 키친 캐비닛이라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단어도 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못하니까 친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부엌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듣는다. 바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 미국 백악관에서 굉장히 항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구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실 이 말을 굳이 이 법률 전문가들이 이 말을 찾아낸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이게 지금 정치학자라든가 좀 이렇게 워싱턴 좀 아는 정가를 좀 아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런 용어인데 원래 키친 캐비닛이라는 게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의 여론을 신문 통해 말고는 잘 못 듣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화이트하우스 버블이 고립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인들로부터 돌아가는 시중의 여론을 그대로 생생하게 듣고 이런 해서 소위 민간 어떤 사설 고문단 성격인데 지금은 이제 최순실 씨의 역할은 단순히 그런 겨울비가 내린 뒤에도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욱 높아져 3월 하순에 해당하는 초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5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13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남쪽에 머물던 비구름도 물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여기에 먼지가 뒤엉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방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5도, 강릉 5도, 대구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13도, 강릉 14도, 전주 1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하늘은 맑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방어 기제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방어 기제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 거고요. 다만 오늘 공판 준비기일인데 왜 나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사실 지금 변호사들, 저희 같은 변호사들 전부 다 방송에서 아마 오늘 안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방청권 추첨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리고 한 2.6대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그 예상을 깨고 나온 거거든요. 그 나왔다는 의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방어책이 갖춰졌다는 게 나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사복을 안 입고 수의를 입었다는 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반성. 오늘 최순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얼굴이 좀 말랐다, 수척해졌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뭐 국내에 들어왔을 때보다 확실히 야윈 모습이 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언뜻 보면 상당히 안정됐다. 안정됐다? 나름대로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어 체계가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 변호인들하고 교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논리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유가 좀 있게 느껴져 보였던 게 반성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상을 깨고 법정에 출두도 하고 거기다 수위도 있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오늘 눈빛을 봤는데 그 처음에 그 한국으로 막 입국하자마자 검찰 들어갈 때 눈빛은 엄청나게 막 흔들리잖아요. 기자들 막 몰아닥치고. 근데 오늘은 굉장히 눈빛이 차분하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공황장애 때문에 청문회 못 나간다 그랬죠? 오늘은 공황장애 어떻게 좀 괜찮았던 모양이죠? 아니 보니까요 공황장애는 확실히 아니라는 게 오늘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 나온 것이 안정범 수석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약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면서 그 공황장애 관련한 약까지 구입을 했는데 뭐냐면 방청석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을 한 2, 3회 정도 이렇게 보기도 했거든요. 예. 그전 같으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된 그런 느낌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 이렇게 안정을 찾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정도는 비교적 빠른 편인가요? 아니 이제 사실은요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한 걸 전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형을 받을 건지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처벌받는 거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심정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적게 받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 최순실 씨는 이 구입을 안 했단 말이죠. 야 저렇게 약을 늘 상시적으로 먹던 사람이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잘 견뎌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황장애는 확실히 없어 보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차분하다, 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실히 찾은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저는 추정을 해봤는데 이미 바닥은 쳤다. 예, 이제부터는 올라갈 길만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모든 용의자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심리를 갖고